소련과 공군의 중요성이 매우 커집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1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 전력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이 단 2척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며 미국의 항공모함을 이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항모 킬러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 21D. 이 미사일은 항공모함을 후적으로 삼아 장거리에서 정밀 타격에 가합니다. 현재 미국은 이에 대응한 효과적인 방어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무인기, 인공지능 기반 무기 등 첨단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유지보수와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에 집중하면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 방위산업 기술이 민간 시장으로 유출되거나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문제도 겪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이 걸어온 배경과 정치적 양앙의 충돌로도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이 두 강대국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세기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치욕의 세기를 겪으며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 정부는 과거의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세우며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목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산당 집권 이후 중국은 경제 성장을 외교에서 모두 실패하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련과의 관계마저 악화되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중국의 손을 내민 것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양국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이는 1979년 미국과 중국의 수교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소련 견제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을 자본주의 세계에 통합시켜 경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소련과 중국 간의 분열을 유도하고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적 계산을 세웠습니다. 이를 개입 정책이라 부르며 이후 40년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결과는 미국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미국을 철저히 활용했지만 체제 내적으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미국을 주요 경쟁자로 삼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소련을 넘어서는 새로운 강대국을 스스로 키운 셈이 되었고 이는 오늘날 미중 갈등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과거의 치욕을 서력하고 세계 중심으로 자리 잡겠다는 역사적 의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했던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미중 갈등이 단순한 패권 경쟁을 넘어 양국의 역사와 정체성에 얽힌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실제로 미중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양상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분야와 장비의 충돌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정보전 그리고 경제적 패권 경쟁이 맞물린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은 단순히 총과 미사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요. 중국은 미국의 필수적인 히토리 자원의 최대 생산국이며 전쟁 발발 시 이러한 자원의 수출을 중단해 미국의 첨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금융 시스템과 국제 무역을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경제 제재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큰데 일본, 한국, 호주와 같은 동맹국들은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국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파트너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중 전쟁의 가장 즉각적인 결과는 글로벌 경제의 붕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각각 세계 최대 경제국과 제조업 강국으로 양국의 충돌은 국제 무역 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질 것이고 미국은 나토 동맹국과 인도, 일본과 같은 파트너 국가들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의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전쟁의 장기화인데 전쟁이 장기화되고 양국의 전통적 선택이 극단으로 치달고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미중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의 생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양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수천 개에 이르며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인류 문명의 조립을 위협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첨단 기술이 전장을 재편하고 경제적 요인과 국제 외교가 복잡하게 얽힌 전쟁이 될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에 따라 세계 질서는 극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과 대응이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결정할 것인데요. 전쟁 대신 평화를, 경쟁 대신 협력을 이루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요? 이 영상은 도서 세계사 익스프레스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중 경쟁은 단순히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데요. 과거에도 강대국들의 도전과 전쟁은 세계 질서를 뒤흔들었고 그 속에서 인류는 생존과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는 책이 아닌 역사의 흐름을 알기 쉽게 풀어내며 이를 오늘날의 국제 정세와 연결해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소련의 들이 그리고 현재 미중 갈등까지 세계사의 주요 순간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특히 이 책은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서 에이스 쇼님이 집필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데 과거를 알아야
싶은 오늘은 꼭 It's gotta be Coca-Cola. 전 세계를 뒤흔든 기업 엔비디아. 한때 폐업 위기까지 몰렸던 이 회사는 지금 시가총액 약 5,040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세계 1위의 자리를 빼고 빼앗기는 4차 산업혁명의 심장부에 자리 잡았습니다. GPU, 일명 그래픽카드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유명한 엔비디아는 전 세계에 비트코인 열풍이 불면서 제대로 떡상한 뒤 현재는 AI 혁명에 힘입어 AI 칩 개발로 방향을 변경,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며 4차 산업시대 혁신에 없어서는 안 될 기업으로 고공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혁신의 출발점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전자오락을 좋아하던 한 아시아 학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만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그야말로 위대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룩한 이 사람. 스티브 잡스가 검정티에 청바지를 고집했다면 그는 1년 365일 톰 포드 가죽 자켓만을 고집하며 강렬한 쇼맨십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글로벌 CEO 바로 젠슨 황입니다. 1963년 2월 17일 대만 타이난시에서 태어난 젠슨 황은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아버지와 영어 교사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비교적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어머니의 열정적인 교육열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젠슨 황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직장 발령으로 태국에서 거주하게 됐는데 이 시기 그의 아버지는 연수차 미국에 들렀다가 우리가 상징문화로 가득한 미국의 위대함을 강조하며 자신의 아들들이 미국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73년 태국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 젠슨 황의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태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젠슨 황의 삼촌이 이미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예전부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그의 아버지 덕분에 젠슨 황과 그의 형은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삼촌 집으로 이민을 갈 수 있었는데요. 이때 그의 나이 불과 9살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막막하지 않은 상황에서 쫓기는 미국에 정착한 젠슨 황은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심리고 기숙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말이 기숙학교지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양아치들과 각종 사고를 쳐서 학교에서 쫓겨난 문제아들만 받아주는 사실상 소년원과 같은 질이 낮은 학교였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공부만 한 범생이 아시아인데 체구도 작은 젠슨 황은 거의 야생에 홀로 던져진 듯한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인종차별은 당연하고 잭나이프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젠슨 황은 이 무시무시한 학교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모든 학생이 꺼려하는 화장실 청소를 자발적으로 도맡아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전과가 있을 정도로 양아치였던 룸메이트의 과제를 대신해주고 공부를 알려주면서 학교에 적응해갑니다. 훗날 젠슨 황은 이 시기를 회상하며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준 학교였다 라고 고마워하며 $200만 기부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젠슨 황은 다시 오리건주에 있는 일반 공립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특히 수학과 과학에 특출난 재능을 보여 16세의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오리건 주립대학 전기공학 학사를 졸업하고 스탠포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마치면서 젠슨 황은 아버지의 기대대로 성공한 아시아 이민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시기 젠슨 황은 같은 대학교 동문 로리 밀스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까지 합니다. 1980년 대학교를 졸업한 젠슨 황은 훗날 자신이 세우는 엔비디아의 영원한 라이벌이 된 AMD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요. 그는 AMD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실력을 쌓았고 1년 뒤에는 LSI 로직이라는 회사로 이직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그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가 이직한 LSI 로직이라는 회사는 반도체를 주문하는 회사에 맞게 맞춤형 반도체를 설계해주는 일을 주로 했는데 여기서 젠슨 황이 맡은 회사가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였습니다. 그는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관계자들과 만나 요청에 맞게 반도체를 설계해 주었는데 이 관계자들 중 훗날 함께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하게 될 동료 크리스 말러코프스키와 커티스 프리엠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전부터 자사인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경영진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젠슨 황과 같이 협업하면서 젠슨 황이 뛰어난 엔지니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젠슨 황은 AMD와 LSI 로직에서 근무하는 컴퓨터 그래픽 시장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1990년대 초반에는 영화 터미네이터 2, 주라기 공원 등 3D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막 태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또한 개인용 컴퓨터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덩달아 PC 게임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젠슨 황은 비디오 게임에도 푹 빠져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앞으로 대중화될 개인용 컴퓨터와 게임에는 3D 그래픽 기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크리스 말러코프스키와 커티스 코니의 두 사람도 오랜 시간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했기 때문에 젠슨 황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뜻이 통한 세 사람은 베니스라는 식당 구석자리에서 매일 열띤 회의를 가지고 그들의 꿈을 펼쳐 회사를 창업하기로 결심했고 마침내 1990년 4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만 자본금을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픽 시장에 으뜸가는 회사로 성장하겠다며 야심차게 창업한 세 사람이지만 은행 대출금만으로 버티기에 초기 자본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젠슨 황이 근무했던 LSI 로직의 CEO 윌프 코리건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윌프는 평소에 젠슨 황의 능력과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이러한 인재가 창업한 회사라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지인인 돈 발렌타인에게 젠슨왕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돈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은 세콰이어 캐피털이라는 벤처 투자 기업의 최고 투자 책임자이자 창업자로서 애플, 구글, 페이팔, 에어비앤비 등 현재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한 이 회사들이 창업할 때 초기 투자를 했던 전설적인 투자자였습니다. 업계에 거물을 소개받은 젠슨왕은 엄청난 중압감과 부담감 때문에 어버버되며 투자 프레젠테이션을 망쳐버렸지. 돈 발렌타인은 사업의 비례성 그리고 젠슨왕의 열정 하나만을 보고 $200만 투자금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돈 발렌타인은 젠슨왕에게 이 돈을 잃으면 널 죽일 거다 라는 살벌한 말을 꺼내게 되죠. 그렇게 거액의 자본금도 확보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회사명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신박한 일이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은 개발자의 정체성을 참아내는 당시 주로 쓰이던 파일과 NV라는 단어에 호출이 됩니다. NV는 말 그대로 넥스트 버전의 약자입니다. 늘 새로운 버전을 만들겠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이 NV가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열심히 찾아볼 기준입니다. N비전이라는 이름을 참아내지만 이 사명은 이미 어떤 하자키 회사가 사용하고 있을 때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보시는 그 사람은 부러운 듯한 단어 엔비디아에서 앞글자 I만 제거한 엔비디아를 최종 사명으로 정했습니다. 훗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찍게 되는 거대 기업 엔비디아의 탄생이었죠. 게임용 그래픽카드 칩 개발을 주력으로 내세운 엔비디아는 첫 번째 그래픽 칩 제품이 NV1을 출시하였습니다. NV1은 사실상 우주공산이나 다름없었던 3D 그래픽 기술에서 사각형 프리마티브를 채택하여 3D 출력을 구현하는 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능이 딱히 차별되지 않았는데도 가격은 비싸서 잘 팔리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작이었죠. 그러나 엔비디아는 소닉으로 유명한 게임에서 세가와 그래픽 칩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하였고 세가에서 새로 개발하는 게임기 드림캐스트에 들어갈 MV2 개발에 착수하는데 순조롭게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D 그래픽 시장의 잠재성은 당연히 업계 관계자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전 세계 PC 소프트웨어 시장을 꽉 잡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3D 플랫폼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각형 요소가 아닌 삼각형 요소로 구현된 그래픽치만 허용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소프트웨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삼각형 요소의 3D 그래픽칩을 표준으로 정해버리면서 기존의 사각형 요소로 그래픽칩을 개발했던 엔비디아는 낙동과 모래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가와의 계약은 이미 체결했는데 도태된 기술로 그래픽칩을 개발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이러나 저러나 나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결국 젠슨은 배수의 진을 친다는 심정으로 세가의 회사 이니마젤이 수익 치료를 찾아가